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으셨죠? 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해서 위성이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우주 항공 분야, 또 방산 분야, 그리고 이거랑 연관이 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이제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위성만 궤도에 진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 궤도라는 게 뭐냐? 미국 다음 국가. 미국은 이제 거긴 대륙이고 인구도 많고 워낙 특이한 나라니까 거긴 사실은 좀 열애죠. 이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미국 다음 국가. 장담합니다. 삶의 질이나 또 그다음에 과학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이 다음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궤도에 우리가 올라탄 겁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럼 항공우주연, 항우연 뭐 하고 있냐? 이미 다단연소 사이클을 개발 중입니다. 이 다단연소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켓을 껐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뭐 지금 로켓이 몇 개가 됐죠? 1단, 2단, 3단 간 다음에 위성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체가 한 2개쯤으로 줄어들어요. 중간에 하나가. 최소한.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해져 버려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이유가 이걸 껐다 켰다 하려면은 재연소를 해서 완전 연소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 드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정지 궤도면 굉장히 높거든요. 수천 킬로미터예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저 궤도에 하나 뚝 던져놓고 또 계속 올라가면서 어디 또 다른 데 하나 던져놓고 계속 그래요. 올라가다가 지금 요번에 통신위성 던져놓은데 700km쯤에서 멈추고서 하나 던져. 그래서 저 궤도에 돌게 해. 더 올라가. 중궤도에 돌게 해. 더 올라가. 그 다음에 정지궤도에 돌게 해. 계속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1단 로켓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기술이죠. 1단 로켓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단 로켓을 떨어뜨리면은 쭉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 자세 잡고서 꽁무니에서 또 로켓에 불을 붙여가지고 뿜어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짓을 하냐면 바다 위에 바지선 같은 넓적한 판을 띄워놨습니다. 그 판 위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위치까지 조정해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해요. 뭐 6번, 7번이고. 다시 액체산소 집어넣고 다시 뭐 메탄 혹은 케로진, 그러니까 전에 누가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경유가 아니라 등유다. 맞아요. 등유예요. 메탄이나 케로진을 쓰거든요. 연료 집어넣고 액체산소 집어넣고 또 날리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메탄연료가 좀 더 이게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조절하기도 쉽대요. 그래서 메탄연료 지금 실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 우주 왕복선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사진이 미국의 X-37B인데 미국이 이 우주 왕복선 날리는 사업이 그 나사에서 챌린저 사고 나고 뭐나고 하면서 나사가 사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나사 거를 다 뺏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거 공군 우주사령부가 이 왕복선 날리고 이걸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주군 스페이스포스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컬러라도인가 거기에 있죠. 스페이스포스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든 것이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우주 기술 저는 비약적 발전을 낙관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요새 히트치고 있는 전투기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든 비행기가 날개 달린 비행기가 제일 처음에 만든 게 K1인가 T1인가 하는 걸 만들었어요. 프로펠러예요. 세스나 비행기 같은 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든 게 뭐냐면 고등훈련기 T-50이에요. 음속에 1.5배까지 날 수 있고요. 단발 제트 엔진인데 그냥 대충 사서 쓸 수 있는 거. 물론 좋은 엔진이죠. 아마 추력이 한 10,000파운드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해서 아주 작은 비행기예요. 그건데 비행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얘가 일반적인 초음속에 1.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급인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얘가 굉장히 어정쩡한 애예요. 왜 그러냐면 아음속, 그러니까 마하 0.8까지 나오는 게 얘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해. 뭐 이탈리아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얘는 그거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한 3, 40%. 그 초음속이야. 야, 그럼 훈련기가 초음속일 필요 있냐? 그래서 잘 안 팔렸어, 처음엔. 그런데 초음속 비행을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는 데서 한두 군데 사기 시작을 했는데 비행기가 워낙 잘 빠져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무기를 좀 다룬 거예요. 얘가 한 5톤 정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지금 뭘 대체를 했냐면 F4, F5를 대체를 해요. 무기를 달고. 원래 한국 공군은 훈련기 겸 F4, F5를 대체할 비행기로 얘를 디자인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원래 안 먹혔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수준이 올라가니까 급속하게 기술 수준이나 조종사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조종사도 그런 고등훈련 받아야 돼. 그런데 고등훈련 받아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좀 시원찮지만 그래도 마한 1.5 정도 날고 뭐 그래도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 뭐 공대지 미사일도 다룰 수 있고 이거 하나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이 그냥 이걸 주력기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얘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요번에 폴란드에서도 얘 블록 20 이거 진화할 때마다 블록 10, 블록 20, 블록 20, 블록 30인데 블록 30 지금 말만 있고 블록 20까지는 금방 가요. 그러면 폴란드 같은 데서 우리도 빨리 그거 36개월 안에 진화시켜서 납품시킬 수 있으면 우리 48대 사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가격과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싸요. 그러니까 딱 좋은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히트치고 있죠. 아마 이거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세계적인. 자, 그 다음번에 퍽 만든 게 지금 이제 다음 달에 7월 달에 또 좋은 그림 보십니다. KF-21. 얘는 생긴 건 랩터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 내부 무장창을 앞으로 지금은 안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음속으로 달릴 때 이게 배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확 밀어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미사일이 가서 붙어가지고 비행기랑 충돌 나니까. 그 굉장히 그 고난도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게 약간 움푹하게 꺼져 있어서 반매립 창으로 써요. 거기에다 미사일을 달았는데 앞으로 그 공간이 있으니까 내부에 거기다 스텔스 도료를 딱 붙여놓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거의 F-35가 돼요. 추력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왜 제가 거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F-35가 가진 특이한 기능들에 얘가 조금 못 미칠 거예요. 조금 못 미치는데 F-35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워낙에 비싼 데다가 유지보수가 그렇게 잔고장이 많아요. F-35가. 우리도 그래서 F-35 동체 착륙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동체 착륙. 그거 대단했죠. 그 조종사 보고 야 탈출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앞에 민가 있어서 탈출하면 애꿎은 사람 죽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또 관제탑에서 소방차 불러가지고 그 활주로에다가 소화 그 소화기 거품 쫙 뿌리고 그러니까 그 거품 위에다가 비행기가 쫙 앉아가지고 그냥 비행기 배로 그냥 벨리 랜딩이라 그런다. 배로 쫙 미끄러져서 갔는데 비행기도 안 상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건이에요. 한국 조종사들이 그 정도로 잘 못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여기서 비행기에서 튀어나가 버리면 낙하산 타러 튀어나가면은 저 사람들 다친다. 비행기 조절이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많이 출세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F-35 같은 게 이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가격도 싸고 유지 보수도 쉽고 지금 우리 그 KF-21은 아직 안 떴고요. FA 우리 50을 왜 그렇게 인기가 좋냐면 가동률이 뭐 80몇 %인가 그래요. 이걸 가동률이라는 게 뭐냐면 뭐 수리하러 가서 비행기 떠야 되는데 못 뜨는 거 이런 못 뜨는 시간들 제하고 나서 떴어야 될 때 뜨는 것
제트만 가지고 하면 이게 80 몇 프로 나가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제트기에선. 제트기들은 다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럼 걔가 근데 자기 성능 자체는 F-35보다 비행기로서는 좀 못한데 얘가 워낙 전자전이 강하고 제어가 강해서 한국이 얘랑 같이 다니는 지금 초고성능 드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초고성능 드론이 되려면 제트 엔진이 빵빵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쫓기니까 제트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제트 엔진을 주문 조립을 많이 해온대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옛날 삼성 태권 시절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주문 제작한 그러니까 아니 조립 제작 그러니까 GE라든지 프레드 앤 위튼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데서 야 우리 제트 엔진 좀 조립해 우리가 부품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립 제작한 게 뭐 8,000개라 그러든가 10,000개라 그러든가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이제 부품 갖다가 여기서 수리하고 고장난데. 그래서 그런 데다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터보팬이라 그러거든요. 제트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을 해갖고 뒤로 밀어요. 그럼 안에 그냥 고압의 태풍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 붙은 공기가 뒤로 뻥 빠져나가면서 그게 이제 추력이 돼서 튀어나가는 건데 제트 엔진이 그런 원리의 터보팬 엔진. 근데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발전소 가스터빈이랑 같아요. 발전소가 이제 전기터빈이 있고 가스터빈이 있죠. 전기터빈이라는 건 뭐냐면 가마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고압으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뿌려서 발전을 하면 그 전기터빈인데 요새는 그런 거 안 써요. 특히 이제 석탄이면 모를까 안 써요. 석탄 LNG 가스 발전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LNG를 연료로 삼아가지고 큰 제트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채만한 제트 엔진. 그래서 그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팬 돌아가가지고 공기 압축하면 LNG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연소가 돼서 이게 제트로 이게 뿜어지면서 그러면 그게 그 축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팬 돌아가는 축. 그거 가지고 돌려서 그거 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압 가마솥이 없는 거죠. 물을 안 끓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 가스터빈을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요. 얼마 전부터. 가스터빈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제트 엔진에 필요한 소재의 문제, 내열의 문제, 방열의 문제 이게 소재, 내열, 방열이잖아요. 뭐 열이 막 2,000도 가까이 불길이 가는데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500파운드급인데 코어가 5,500파운드니까 껍데기까지 씌우면은 껍데기 씌우면 좀 더 강해져. 8,000파운드급 지금 제트 엔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어디죠? 우리 지금 KF-21 거기에 엔진 2개 채우는데 하나에 약 4분의 1은 넘죠. 하나가 많으니까 3분의 2 정도 돼요. 그게 추력이. 3분의 2, 반은 넘어요. 5분의 3 정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사서 쓰고 있는 그 KF-21의 엔진의 5분의 3 사이즈 엔진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작게 만들면은 더 작게 만든 거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 순항 미사일들 있거든요. 해성 같은 거, 그 해성 시스타, 그 바다 위 떠가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제트 엔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지금 드론이라 그러면 요만한 게 아닙니다. 드론이 무게가 제네시스 제일 큰 거의 5배쯤 가요. 10톤. 온갖 측정 장비 다 있고 뭐 무기도 한 2톤 싣고 그러고 날아요. 우리 드론이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드론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트 엔진 달 거 아니에요.
그 날아 올라가서 이제 0.5 음속에 0.5, 0.6 그러니까 초속 한 200m 정도로 뭐 10시간을 돌아다니고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걸 마스터한 다음에 바로 점프를 한다고요. 지금 요번 실험이 액체 로켓 추진 그 발사체의 기본을 다 마스터한 실험이고 그 기본에서 다음번 점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해왔었어요. 연구를. 지금 예를 들면 등유 케로진을 쓰는데 메탄을 쓰면 어떨까. 그다음에 지금은 로켓에 한번 불을 붙이면 끄지를 못하는데 그걸 껐다 켰다 이거 실험 끝났어요. 기본 실험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또 우주 왕복선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한 70톤 이상 실어서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위로. 정지 궤도까지 50톤인가. 그러면 우주 왕복선 띄울 수 있거든요. 요번에 저 궤도에 1.5톤이잖아요. 다음번 세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음번 세대는 바로 50톤, 70톤이에요. 그것도 한참 위까지.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항우연에서 오늘 만든 게 아니라 7개월 전에 만든 거예요. 그 누리호 그 1차 실패하고 나서 1차 아깝게 실패하고 나서 그때 만든 건데 정말 지금 봐도 생생합니다. 직접 보시죠. 네, 항우연 자료고요. 누리호 개발하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연소 시키는 거죠. 이걸 재연소를 시키는 걸 해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단연소. 한 5분 있다 껐다가 그 다음에 한 50초 기다렸다 또 켰다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을. 그러니까 엔진을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다단연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단연소 시키면은 무슨 일을 가능하냐?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죠. 날아 올라가면서 다른 궤도에 멀티 드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체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다 연료 남겨놨다가 정해진 장소에 딱 다시 제자리에 앉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형 로켓 갖고 실험 끝냈고 앞으로는 더 큰 로켓 가지고 이제 더 연구해서 제대로 해 갖고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음번 수순 다 생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참 가슴 벅찬 일이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요새 눈만 뜨면 뭐가 이렇게 새로워, 이 동네가. 반도체 하나만 보죠. 지금 뭐 TSMC가 뭐 자기들 그냥 2나노 가겠다, 삼성보다 빨리 가겠다. 근데 3나노, 2나노 이렇게 되면요. 나노수 줄어드는 게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가 못 도망가게 하는 게 문제가 돼요. 회로가 너무 미세하니까 나노를 왜 줄이냐고. 회로를 붙이려고 줄이는 거 아니에요. 간격을. 회로를 붙이게 되면 전자가 줄줄 새나가요, 바깥으로. 이게 너무 미세해지니까. 근데 삼성이 여기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GAA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라는 게 아마 저게 트랜지스터 거라고요. 그럼 트랜지스터가 3발이잖아요. 그 트랜지스터 이쪽 발은 여기로 연결되고 저쪽 발은 저기로 연결되고 저쪽 발은 저기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게이트끼리 특별히 중간에 회로 없이 그냥 막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기 발이 발을 물고서. 이게 저런 구조가 돼야 나노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회로를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있고 트랜지스터 말고 그 선로를 그리고 또 트랜지스터 구조 놓고 게이트 놓고 이래버리면은 선로 타고 다니다가 저 나노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전자가 새요. 그러니까 삼성이 독보적이에요, 저게. GAA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삼성이 저러고 있다 보니까 또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 Processing in Memory, PIM이라는 기술이 삼성이 독보적이에요. PIM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는 건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메모리는 작업 공간이고, 프로세스는 그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는 놈이라고요.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 PC 같은 거 해보면은 메모리 사다가 옆에다가 꽂잖아요. 슬롯에다가. 즉,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버스가 있죠. 버스만. 그래서 뭐 SD 카드 갖고 와. 이게 다 그 버스 방식이거든요. 그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칩 안에 메모리들 뻥뻥뻥뻥 몇 개로 나누고 그 메모리 그 뱅크 안에다가 프로세서를 하나씩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칩 하나가 AI 병렬 처리 기능을 갖는 거예요. 칩 바깥으로 뭐 전자가 돌아다닐 일이 없어. 그러면 그 걔들 사이에 뭐 연결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 뱅크랑 뱅크 사이에 그 프로세서와 메모리 뱅크 사이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 한 칩 안에 여러 개 프로세서가 있고 그게 각각의 자기 메모리 뱅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 칩 안에 멀티 메모리, 멀티 프로세서가 그냥 뭉그러져 있는 거라고. 그럼 자기들끼리 만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고속으로 그 0101이 다닐 수 있는 방식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속으로 0101이 다닐 수 있다. 그게 High Bandwidth Memory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이 소리예요. 저게 High Bandwidth Memory, HBM PIM. 그러니까 High Bandwidth Memory도 저것도 삼성 기술이었고요. 삼성이 제일 잘해요, 전 세계에서. PIM도 삼성이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삼성의 저런 복합적인 기술적 차이, 무슨 나노선을 잘 그린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저런 구조적인 복합적인 족탈불급의 경쟁력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오래 간다. 그냥 바이든이 그냥 멍청해서 그냥 오산 비행장에 내린 다음에 평택 온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 잡자 이거야. 오늘 이제 나온 우주항공방산 이거 진짜 이제 정말 가슴 뜁니다. 저 원래 밀덕이 아닌데 하도 재밌어서 요새 이걸 많이 푹 빠져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로켓이 떴고요. 로켓이 위성을 날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도 잘 띄우죠. 고체 연료 미사일도 무지하게 연료의 품질이 좋아서 괴물탄도 뭐 4톤짜리 탄도 5톤짜리 탄도 채워갖고 뭐 1000km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현무5가 탄두 무게가 몇 톤이고 몇 킬로를 가는 건지 아무도 안 몰라. 안 밝혀요. 아무도 몰라요. 안 밝혀요. 현무사도 안 밝혀요. 잘. 정확한 재원은 아무도 몰라요. 극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실험해줬죠. 저기 서산에서 75톤짜리 추력 가지고 띄웠잖아요. 한번.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건 뭐냐면은 바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건 탄도미사일로 쏴갖고 그러니까 우주 궤도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극초음속 간다는 거고요. 그거는 별로 안 쳐요. 뭘 많이 치냐?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서 날아가는데 극초음속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저걸 우리가 한다고요. 그 다음에 K링크. 이게 뭐냐면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성. 그 다음 우리 지금 조기 경보기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개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레이더랑 센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조기 경보기가 뭐예요? 레이더랑 센서예요. 그거 돌리기 위한 발전기 하나 비행기에 앉혀놓고 레이더 많이 돌리고 센서 많이 돌리면 그게 조기 경보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취합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조기 경보기예요. 그럼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면 위성, 정찰 위성, 조기 경보기, 공중에는 땅에 들어오면은 지상에서 돌아가는 레이더. 요새는 돌아가지도 않아. 그거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저기 바다에 가면은 이지스함 레이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물속에, 바닷물 속에는 또 센서 심어놨어. 군데군데. 그러면 이 레이더를 가지고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 네트워크로 엮겠다는 거예요. 이게 K링크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능이에요. 그리고 GPS도 KGPS, 위성이 뜨니까 위성 3개면은 저게 위성 3개에 의한 삼각 측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주는 GPS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내비하는 건 민수용이고요. 군사용은 미국이 주었다 안 줬다 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 쳐들어와서 한참 싸웠어. 우리 한 300만 명 죽었고 중국은 작살났어. 우리 마지막 더 들어가서 쟤를 더 무릎 꿇기 싫은데 미국이 야, 너 한국 안 줘. 너 안 줘? 우리 GPS 니 거 끊어버릴 거야. 너희한테 준 칩, 그 GPS 코드, 군사용 코드, 우리 그거 nullify, 그러니까 무력화시켜 버릴 거야. 그런 거 되기 싫다는 거죠. 우리를 밟은 놈은 우리가 끝까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게 우리 독침 전략이거든. 미국이 말리든 말든 이미 그 지경 갔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국방이 뭐예요? 우리 자주국방 기본 정신은 뭐냐면 2개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공산 침략당했다. 두 번째, 힘이 없으니까 밀어붙이지 못하고 휴전당했다예요. 6.25의 우리 선배 세대가 2개를 느낀 거예요. 하나는 침략당했다. 하나는 휴전당했다예요.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오케이, 그럼 힘 기르면 될 거 아니야. 사건 터지고 나서 휴전해? 네가 나한테 명령해, 미국? 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내 전쟁이야. 이 전쟁 언제 끝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힘이 있어야 그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결정할 수 있을 때 중국이나 이런 침략적인 국가들이 우리를 못 치죠. 그러면 저거 미국 꼬붕이야. 그냥 한 방 쳐놓고서 거의 피투성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이랑 딜 치면 전쟁 끝나. 이러면 우리 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독이 바짝 올라 있어 갖고 저거 쳤다가는 우리 그냥 중국 동부해안 작살나고 그 다음에 쟤들도 거의 한 1,000만 명 죽었는데 미국 아무리 얘기해서 뒤를 치려고 그래도 쟤들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이야. 그 지경이 되면 쟤들은 죽자 사자 덤벼 마지막까지. 중국인 다 죽이겠다고 덤벼. 한국인 다 죽어도 좋으니까 중국인 다 죽여야겠다 이러고 덤빌 놈들이야. 그러니까 못 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조금 이따 우리 지금 미사일 무섭거든요. LSM 같은 거. 우리 탄도미사일 무섭거든요. 사드 가지고 시비 걸는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은. 중국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시비를 못 걸잖아, 이제. 저를 진짜 비겁한 놈들이에요. 힘 보여주니까 중국이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정밀 관성학법 자체인데요. 저게 이제 이런 거예요. GPS만 가지고 가서는 GPS는 신호 주기가 넓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사용 GPS 쓴다 그래도 신호 주기가 1초에 한 번씩 들어와. 그러니까 한 번씩 계산하려면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들고. 우리 내비 켜보면은 이거 프로세싱 파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비 켜면은 전지가 퍽퍽퍽퍽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프로세싱 파워가 많이 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걸 관성학법 장치로 한다고요. GPS를 기본 타겟으로 기본 기둥으로 세우고 정밀한 건 중간에 정밀하게 계속 계산하는 건 관성학법 장치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은 GPS가 없잖아. GPS는 지표에 대고 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수함 해가지고 300m, 400m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GPS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잠수함 중에 우리가 이제 무인 잠수함 만들 거거든요. 그럼 막 1000m, 2000m도 들어가요. 쇳덩어리인데. 사람도 없고. 그러면 GPS가 못 미친다고, 전파가. 그럼 관성화법 장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가 우리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면요.
그 CEP라 그러거든요. Circular Error Probability. 그러니까 뭐 90% 확률 안에 반경 몇 미터로 들어가냐. 우리가 뭐 1m, 2m로 들어갑니다. 탄도로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표에 떨어질 때. 관성항법 전체가 그 정도로 정밀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고고도 카메라. 저 고고도 카메라가 문제가 뭐냐면 소리가 자꾸 켜요. 여기 저게 뭐 최소한 15,000m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중고도 고고도가. 중고도만 해도 15,000이에요. 더 올라가면 2만 m 올라가요, 저거. 그리고 거기에 영하 50도, 60도야. 여기는 30도고. 중간에 구름 끼고 비 와서 번개 쳤어. 그럼 앞에 서리 끼고 얼음 끼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저거 극복했어요, 우리가. 초정밀 정찰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가혹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적외선, 밤에는 또 적외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아니라. 열상 카메라로 해야 되죠. 그냥 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그거 우리 베스트예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 에이사 레이더, 저거 전 세계에서 자기 기술 가진 5개 못 넘어요. 대여섯 개. 우리 저거 하고 있다고요. 저거 세계 최강 수준 중에 하나예요. 에이사 레이더.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가 붙었고, 그래서 유럽 회사가 붙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유럽의 거대 방산 그룹, 레오나르도가 저거 같이 하자고 덤볐고, 이스라엘에서는 국영 방산 회사죠. 엘타, 거기에 덤볐고, 저런 거 전문하는 회사예요. 레이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안 믿어지는데 저 스텔스 도료가 우리가 2개 정도가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F-35, F-22의 문제가 뭐냐면 스텔스 저거 발라놓고 또 베끼기도 하고 뭐 난리를 부리면서 또 한 번 바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이제 RAM이에요. 그러니까 Radar Absorption Material. 그러니까 레이더 그 전파를 흡수하는 페인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흡수하는 페인트식으로 돼 있는 게 다 페인트 형태인데 그냥 잘 흡수하는 걸로 해서 노르표가 또 저걸 생산을 해요. 저게 기술 이전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좋대요. 저게 이제 잘 안 벗겨져야 되고 흡수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간단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나온 것도 분광까지 나왔어요. 저건 뭐냐면 빛이 산란해 버리니까 물체가 여기 있는 물체가 저기 있는 걸로 보이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요번에 KF-21에 발라본다는 건데 저 아마 희한한 일 벌어질 것 같아요. 각종 센서, 조준, 제어 장치의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전열화학포 저거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약, 그러니까 포탄을 빵 쏠 때 포탄을 쏘아보내는 그 화약 알갱이 하나하나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을 제어를 해서 폭발을 한꺼번에 빵 쏘는 게 아니라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많이 나가고 훨씬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가속력이 쭉 붙으니까 임팩트보다 액셀러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가속력이라는 거는 힘이 어떤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주어질 때 제대로 붙죠. 한순간에 빵 때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뭐 자동화, 그 다음에 소형 원자로, 저거 그 세계 최강급 중에 하나죠. 저거 문재인 때문에 한 4, 5년 시간 까먹었는데, 5년 까먹었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그거 워낙 기초가 잘 돼 있어서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다시. 희한한 것도 잘 만들어요. 잠수함용 메탄 발전기. 저러면 이제 잠수함에 뭐하러 원전 두냐 이렇게 되는 거지. 메탄이 그러면 야 메탄 기체를 뭐 깡통에다 잔뜩 짊어지고 해야 돼? 야 액화산소만 깡통에 들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깡통에 메탄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뭔가 있잖아요. 그 메탄 덩어리. 그 동해 밑바닥에도 많이 있고 LNG 공장 같은 데도 성에같이 많이 끼고. 그거 완전히 수소 덩어리거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거, 하이드레이트는 같은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분해해서 거기서 수소 뽑고 거기서 탄소 나오면 그 탄소랑 또 산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뭐 불 떼고 뭐 이러면서 바닷속에서 3개월 동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잠은 영원히 바닷속에 있을 수 있는데 승무원들이 못 견딘대요. 3개월 이상을 인간이. 핵잠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바깥 공기 마시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승무원들이 그 밀폐 공간에서
핵잠 아니라 핵잠 할아버지더라도 인간이란 동물이 3개월 동안은 안에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을. 그럼 어차피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 것 같으면 뭐하러 핵잠하냐. 메탄 발전기 쓰면 되지. 우리가 좀 선두라고요, 저거. 드론도 우리가 사실은 고급 드론으로는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